네, 목요일에는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가 준비돼 있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1,400원을 뚫었네요. 괜찮지 않은 거죠, 지금? 예,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것은 오늘 새벽에 미국의 이제 FOMC가 75bp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래서 우리와 금리 격차가 이제 75bp 금리 격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한 125bp 올 연내 더 올리겠다. 그러니까 75bp를 한 번 더 올리고 50bp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지금 그 목표 금리를 한 3% 정도 지금 아직까지 한국은행이 이제 또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네. 금리 격차가 이제 또 크게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된 거죠. 물론 지금 원화가 기조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은 뭐 알려진 바대로 뭐 무역 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죠. 또 한 가지 그저께 이제 어떤 해프닝성이 있었는데 일부 보도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한미 통화 수합 체결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보도가 있은 다음에 환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지면서 환율이 좀 이제 안정세를 찾는 거 아니냐. 뭐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일단 그 보도 이후에 잠깐 떨어졌는데 오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그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언급하지 않을 것이 그거 사실 무근이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환율이 이제 방향을 위로 틀었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래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통화 수합 얘기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어저께까지 계속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런 얘기는 뭐 물리적으로 할 시간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면서 이제 그건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나마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뭐 심리적으로 통화 수합을 하면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었는데 네. 그게 일단 물 건너간 상태에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 그 전망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보였던 1,400원대를 오늘 뚫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좀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외환 당국이 뭐 앞서서 그 1,400원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뭐 매도 물량을 풀어서 좀 방어를 했다고 추측을 하는데 이 정부가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밝히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밝히면 안 되죠. 왜요?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밝히게 되면요. 달러가 환율이 어떤 상태에서 외환 당국이 달러를 얼마나 팔았다 또 샀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조작, 투기 세력한테 바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환율 조작이라 우리가 흔히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작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오퍼레이팅인데 공개로 해서 누구든지 볼 수는 있게 하되 그러나 진상은 모르게 어느 정도 장막을 쳐놔야 앞으로 한국은행이 어떤 처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환율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환율 때문에 1997년도에 외환위기 때 당시에 그 당시 경제가 비교적 좋았던 편인데 환율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지금 1,400원은 네. 그 당시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이고 사실 뭐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환율이라는 것은 교환 비율의 약자예요. 교환의 환자, 비율의 율자를 붙여서 환율 이래 쓰는데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게 환율이거든요. 네. 지금 1,400원이라 하는 것은 미국 돈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 1,400원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1,200원만 주면 1달러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똑같은 양의 달러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인데 돈 가치가 떨어지면요.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다 떠나가고 지금 외국인 자본 유출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금리 문제 이전에 환율 문제가 직격탄인 거예요. 환율이 높은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좀 스투피드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를 했다. 그래 주식에서 10%를 벌었다. 네. 시세 차익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더라도요. 환율 면에서 지금 올 들어 20%가 지금 환율이 올랐거든요. 그 돈을 외국인들은 달러를 바꾸어서 원화로 투자를 하고 그 돈을 다시 이제 나갈 때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데 그때 환율을 적용하면 1,200원이 1,400원을 줘야만 1달러가 되니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네. 환차 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를 안 하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 상황이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97년도는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해서 생긴 그 환율 폭등이고 지금 상황은 우리 경제는 사실 별 관련도 없는데 미국 경제가 잘못돼가지고 미국 달러가 오르는 바람에 저는 국내 요인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그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111을 뚫었습니다. 뚫었군요. 네, 이거 110을 엄청난 거거든요. 뚫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오르는 것만큼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데 미국 달러가 오르면서 환율이 오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쇼크가 덜한 게요.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서 문제거든요. 환율이 오를 때. 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 또 유럽은 우리보다 환율이 더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유럽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오면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97년도 상황은 원인 상황과는 원인도 다르고 그 충격파도 완전히 다르다. 환율이 1,400원 넘었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1,300원 돌파했을 때도요. 1,300원 가면 나라 망한다고 한 일부 분석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망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감은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첨언을 하면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97년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외 부채가 많았고 정말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했었어요. 뭐 여러분들 그때 이제 대우라든지 몇몇 대기업 기아도 망하고 그럴 때 네. 결국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린 돈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갚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IMF라는 데서 돈을 빌려온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돈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유동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하긴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면 네. 너무 환율에 대해서 뭐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당장 그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를 좀 찾아보면은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결국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또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미국으로 유학 보낸 지인분들, 부모님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충격파가 조금 덜한 게요. 우리가 봄만 하더라도 글로벌 그 원자재 가격 자체가 높았었어요. 글로벌 가격 자체가 높았었는데 그게 일단 한 톤 다운 좀 됐죠.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도 120달러까지 갔던 게 이제 8, 90달러까지 내려왔고 그게 톤 다운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원화가 약세를 하다 보니까 그 올 봄보다는 충격이 좀 적어요. 올 봄보다는 충격이 좀 적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네. 반대로 그 충격을 우리가 받는 대신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죠. 단순하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의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동일한 가격에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8천만 원 받는 건 미국에 팔면 1억을 받아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출 기업에게는 이득이다라는 거죠. 달러가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달러 결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죠. 폭발적인 대박이 터지고 있는 거죠. 대박이 터지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전기차 보조금도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네. 한때 주가가 막 올라갔던 것도 네. 지금 현대차 자동차를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출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달러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도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면 환율 상승폭 20% 이상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문제는 20년 전 상황과 지금의
그 환율 오르는 원인이 다른 것이 어떻게 이 현재 고통에도 영향을 주느냐면요. 당시에 우리 원 달러가 환율이 오를 때는 우리나라 돈이 떨어지고 세계의 주요 나라는 뭐 저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네네. 영국이나 저 중국, 일본 이런 데는 우리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물가는 오히려 하락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세고 식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가장 큰 요인이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환율 때문입니다. 지금 그 1배럴당 80달러 중반 초반 이런데요. 자, 80달러라는 게 뭐냐면 사우디에서 석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우디의 석유를 매기는 단위가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래에 예를 들어서 100달러, 종래에 50달러를 받다가도 네. 이게 만약에 40달러로 떨어져도 사우디 환율이 올라 있으면 돈을 적게 받아도 자기들은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측에서 굳이 국제 유가를 더 높일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달러 강세에 그런 장점도 많이 있다. 물론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네. 해외 생활을 하거나 유학 보내는 사람들 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 가격이라는 것은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지는 것이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뭐 환율 폭탄 이런 얘기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말 유럽은 기준금리가 1.25%고 일본은 마이너스고 뭐 위안화도 그렇고요. 미국만 유일하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 킹달러 현상, 원화 약세 앞으로 당분간은 쭉 이어지겠죠? 저는 어떻게 전망을 11월 달 하시나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네. 아주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요 미국 달러는 뭐 제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제닛 옐런의 아주 좀 흉계 어떤 공작적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네.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여소야대가 될 판이에요. 아주 위기 상황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 세계의 고통을 어떤 담보로 미국의 물가를 잡자.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 미국의 각종 재정 정책이나 특히 이 환율은 연준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직접 관여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시장 공개 시장 조작에서는 오히려 지금 달러를 강세를 유도하고 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들이 물론에 지금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환율이 전세 요동치는 게 아니라 달러가 너무 강세되는 게 아니냐. 이거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그거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듯한. 그런데 이게 변곡점이 왜 되느냐면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네. 단기적으로 미국 물가 잡는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오래 가면 미국 수출이 안 돼요. 미국 수출이 다 차단이 때문에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미국은 가뜩이나 무역수지 경상수지 다 적자인 나라거든요. 네. 미국 스스로 이 강달러를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1986년의 경우에도 네. 미국이 강달러를 막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여서 또 전 세계 선진국들을 끌어내서 이른바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세계의 환율을 낮췄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는 물가 잡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달러 강세를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박사님 내피셜이 아니고요. 많은 이제 경제학자분들께서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와 정치를 뗄 수 없는 거고 네.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뭐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IRA법이라든지 바이오법이라든지 이런 네. 법안도 막 밀어붙이는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11월을 의식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차례 이제 11월 정도 되면 지금 이제 어제 푸틴 대통령이 또 강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태도 어느 정도 해결에 대한 국면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어떤 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른 뭐 상황들 그러니까 조금 좀 초겨울 정도 되면 네. 변곡점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건 염두에 두는 것이고 지금의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예. 방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지금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정치적 의도로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근본적으로는 민주당 정부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일관된 정책 기조죠. 일관된 정책 기조인데 지금 이 법안들을 보게 되면 좀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하더라도 네. 지금 법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그 IR 법에 대해서 미국에서 만들면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건데 내년 초에 이 법이 또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품은 어디 걸 써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가한 정도로 해서 서명을 해서 일단은 발효를 시키는 것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좀 세게 밀어붙이는 거고 디테일하게 나오면 우리들한테는 더 악재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상황은 지금 좀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은 11월에 그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조금 우리나라에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질 거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기조 자체를 바꾼다라는 것은 이미 법이라는 게 최고 지도자가 최고 대통령이 사인을 한 거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외교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 IRP라는 인플레 감축법 그것과 환율은 조금 이 발상이나 시행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IRA법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인플레 감축법.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것을 선거 끝나고 바꿔준다든지 이런 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지금 악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국산 배터리가 자칫 잘못하면 총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포드 자동차의 CEO가 다음 주 초에 한국을 옵니다. 네. 왜 오느냐? 한국산 배터리 문제인데요. 내년에 배터리 부분에 대한 IRA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전기차가 배터리를 장착해야만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배터리를 중국산은 배제했기 때문에 중국을 빼면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네. 그 배터리가 그 원료가 만약에 중국에서 들어왔다면 아니 미국이나 미주 대륙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보조금 안 주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네.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거의 부품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드 자동차가 걱정이 돼서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캐나다로 부품을 바꿔라. 또 배터리 공장을 옮겨라 이러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내년에 배터리 관련된 법과 시행령을 보완할 때 우리 입장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뭐 다른 나라하고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에 자기들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조를 쉽사리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포드가 지금 네. 포드 자동차 CEO가 SK를 찾는 것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드 같은 경우 2025년에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을 했어요.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2030년에 내재화를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일부 이제 배터리 우리가 이제 LG 엔솔이 배터리 투자해가지고 흑자 전환된 게 한 7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게 흑자전 지금 SK 같은 경우는 SK온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아직까지 적자예요. 네. 그런 회사인데 근데 이제 포드가 내재화를 딱 선언을 했는데 기술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SK 니네 배터리 우리가 쓸 테니 기술 이전을 해라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수입해 오게 된다라면 전투기를 수입해 오니 기술 이전을 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체 비행기를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포드 입장에서 들어오죠. 니네 SK 걸 전량 써줄 테니 기술 이전을 해라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저는 논의도 이번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네. 자 자동차 회사가 외주를 주는데 유일하게 안 주는 딱 하나의 부품이 있습니다.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자동차의 성능이라든지 외관을 꾸밀 수 있죠. 자, 배터리를 외주를 주는 상태에서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현대기아차, 포드, GM,
벤츠 같은 회사들은 결국 내재화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 지금 결국 이 포드 CEO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단순하게 2차전지 생태계를 자기네가 가져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중기적으로 보면 내재화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해법을 좀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서 찾아보자.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들 된 거겠네요. 이게 복합적인 거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보조금 지금 좀 덜 받고 더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생태계도 이제 이참에 한번 거시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달러화 강세가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강달러 현상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좀 심화시키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달러 베이스로 결제하는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게 그러니까 모든 결제 수단이 대부분 80~90%가 아마 달러일 겁니다. 일부 위안화라든지 뭐 루브라라든지 뭐 이거 개별 통화는 뭐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강달러가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약세죠. 우리 통화를 많이 줘야 된다라고 보면 네네.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 상품적인 측면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그 통화적인 측면에도요. 수출입 거래를 하지 않아도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대단히 불편한 것이지만 현실이에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융위기 사고를 일으키면 미국 돈 가치는 올라갑니다. 세계가 위험하니까 미국 돈으로 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고를 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도 한국하고 다 같이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일각의 어떤 정치인이 한국도 기축통화가 됐다라는 그런 참 황당한 얘기를 지난번에 하는 걸 들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자, 기축통화는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불공정한 것인데 자, 미국이 지금 달러를 강세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로 몰고 간다는 얘기는 네. 환율이니까 다른 나라와의 돈의 상대적 가치니까 네. 무역 거래를 안 하더라도 미국 돈의 가치가 높으면 다른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돈이 줄어들면서 미국 강달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 세계 돈 가치는 떨어지는데 네. 돈 가치가 떨어지는 한국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뭡니까? 돈 가치가 없어서 자기가 돈을 줘도 물건을 살 수 없는 게 인플레 아닙니까? 전 세계가 인플레 되는 것이고 미국의 이 인플레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약 30년 주기로 한 번씩 그 미국이 강달러 금리 상승 기조를 해가지고 자신의 그 물가 폭등 문제를 전 세계의 희생을 동반해서 자신은 수습하고 그 피해를 다른 데로 전가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월트리트 저널이 지적한 그 위험성은 네. 이것이 취약한 나라, 부채가 많은 나라는 무너집니다. 멕시코 금융위기 왔던 거, 그 밖에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왔던 거 이게 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에서 온 것이에요. 지금 미국이 강달러를 계속해 나가면 빠르면 내년 초 정도면 몇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외환 보유가 있고 경제의 펀더멘탈 튼튼합니다. 그러면 몇 나라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나라에 돈 빌려준 나라들이 연쇄 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 경제가 무너지니까 당시에 멕시코가 무너졌을 때 미국이 놀라서 그 멕시코를 수습해 주려고 간 그런 전례들이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증시에서 경고하는 것은 이것은 제닛 옐런이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자 강달러 지금 물가 선물 좋다. 그러나 조금 더 가면 미국도 부메랑을 만다. 조심해라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달러 결국 계속하다가는 미국도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는데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강달러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위축을 시켜서 물가를 일단은 잡겠다는 결국 경기 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골드만삭스도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1.1%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레리 서머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도 했고요. 클린턴 대통령 때 이분이 재무장관을 했는데 제가 당시에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거든요. 이분이 최근에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되어야 물가를 잡을 수가 있다. 경기 침체는 필요 불가결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만약에 심각하게 이루어지면 경착륙을 해서 경제가 폭삭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를 꾸려가고 있는 경제 주체들 제롬 파월 연준 이 FRB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소프트 랜딩을 하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경기 침체 없는 조금씩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데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네. 지금은 미국 경제를 완전히 성장률 마이너스로 돌리고 실업률 4.5 이상은 올려야 된다. 지금 미국 실업률 거의 완전 고용으로 초고황이거든요. 네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경제학 이론에 필립스 곡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하고 성장하고는 두 개가 동시에는 절대 갈 수 없다.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반드시 잘못된다. 자, 이 이론인데 이게 레리 서머스 사촌인 사무엘슨 박사가 이론화시킨 건데 자기 집안에서 나온 이론이죠. 레리 서머스의. 자, 그 이론에 따른다면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빨리 물가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빨리 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면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 한꺼번에 1.5를 올리자라는 게 뉴욕 증시에서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자들만의 시각 차이가 있는데 오늘 제롬 파월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착륙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연착륙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 일단 물가 잡는 게 더 급하다. 이 대목이 뉴욕 증시의 제롬 파월의 입 한마디 충격을 팍 줬거든요. 네. 주가가 점도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좀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제롬 파월이 경기 침체 우리는 그거 잘 모른다. 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저도 레리 서머스 말에 좀 동감을 하고 싶은데요. 경기 침체 좀 와야 이 물가 문제를 좀 해소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감에 증시가 폭락을 했던 건가요? 경기 침체 관여하지 않고 계속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 한마디가 뉴욕 증시에서는 아주 강력한 금리 인상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냥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리는데 경기 침체가 왜 오느냐라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단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렌트비가 올라가죠.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자산의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심리적인 요소까지 되는 거죠. 야, 경기 침체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데 이걸 지금 쓰는 게 좋을까? 나중에 쓰는 게 좋을까라고 보면 갖고 있게 되면 이 심리적 요소에 따라서도 경기가 소비가 둔화가 되는 거죠. 또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잡는데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거든요. 네. 시중금리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 여기 알파는 투자자들마다 다르죠. 뭐 5%인 분들도 있고 뭐 10,000%인 분들도 있고 다른데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알파가 작게 되면 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안전자산으로 또 자금수가 몰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더 안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기업들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로 유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FOMC가 11월과 12월 두 번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고강도 긴축 행보를 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 강세에 유가도 참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석유 업체의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라는 주장은 전부터 꾸준히 나와 왔는데 이번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연설이 바로 그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의 전 세계가 앞당겨서 정유회사들 횡재세를 물리자. 횡재라는 게 영어로 윈드폴인데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윈드가 해서 과실이 떨어져서 길거리 가던 사람이 그냥 주워 먹는 겁니다. 지금 정유회사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자기가 노력 하나도 않고 국제 유가가 올라서 엄청난 돈을 번다. 그거로 세계 경제에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산유국들은 그 돈, 그렇게 번 돈을 어려운 신흥국들한테 돌리고 또 각국 내에서도 정유회사들을 세금을 물려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네. 근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해 쓰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법안은 상정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별로 얘기가 없는데 네, 네. 그것은 유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국제 유가나 금리 때문에 불균형이 너무 심해졌다. 잘 되는 나라는 잘 되는데 못 되는 나라는 못 된다. 바로 몇몇 신흥국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불균형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엔에 불균형에 대한 경고,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세계가 좀 연대하자. 그런 하소연, 호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흥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폭삭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네.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과 연결해서 우리나라 이제 정유회사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유엔이라든지 EU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엑슨모빌이라든지 BP 같이 원유를 시골서부터 판매까지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거는 정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네들이 땅 파가지고 기름 나온 거 팔았는데 기름값 올라가니까 2배 정도 이익이 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수입해 오는 거니까 네,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글로벌 유가라든지 환율에 따라서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해를 날 때도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 정치인분들이 이것을 좀 거론을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뭐 미국 차원에서 거론이 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을 수 있다라고 미국하고는 좀 다르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유사도 해외 석유 시추권들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한국의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거와는 물론 미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이제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은 윈드폴세는 정유사뿐만이 아닙니다. 그 정유에 돈을 빌려준 곳이라든지 사모펀드 아무튼 세계 경제의 불균형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좀 희생을 하자 이런 것이고 세계 경제가 지금 불균형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내년 내후년을 생각할 때 우리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윈드폴세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정유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유가가 떨어져서 우리가 손해 볼 때면은 이거 뭐 저기 해줄 거냐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초점인 게 뭐냐면 단순하게 정유회사라고 콕 집은 게 아니에요.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것들을 집은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석유, 석탄 다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종합상사 같은 경우 과거에 80년대에 전 세계 무역을 해서 했었던 종합상사들이 지금 뭘 하냐면 글로벌 자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석탄 광산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석탄이 그 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이제 태백에서 나오는 건탄하고는 질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LPG도 뽑아낼 수 있고 화력 발전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시골 비용에 판매가가 높아지게 된다라면 이것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있고 지금 이제 주가들이 최근에 이제 황제세와 논쟁과는 상관없이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S-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주식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그 광산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네. GS 글로벌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이 올해 주가가 거의 2~3배씩 다 올랐어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도입이 되면 네. 명제를 딱 석유로 찍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변화 요소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횡재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중국이 앞서 그 청도와 다롄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를 했다가 해제가 됐나 봐요. 지금 이 중국은 기술 격차 좁히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개발지구를 곳곳에 만들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바로 지금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군사 안보 위협이라고 하면서 첨단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그 관련 기술 이 부분을 중국에 넘겨주지 말자. 이게 지금 미국의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거든요. 네.
반도체 칩 동맹을 하자는 것도 반도체 핵심 패블리스라든지 이런 걸 중국이 아직 잘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 대만,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중국에 주지 않는 자기들만의 이 반도체 기술 동맹을 만들자는 얘기니까 중국은 이제 살아남으려면 미국과 어떤 이 패권 전쟁을 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기술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 칭화윤이라는 그 칭화다슈에 그 칭화다슈에가 시진핑 그 모교 아닙니까? 모교죠. 네.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때 학교도 안 다녔어요. 공산당 당원으로서 그냥 등록만 해놓고 네. 이러는데 아, 네. 그 칭화윤이가 시진핑 모교다 해서 칭화대학에 그 어떤 벤처로서 굉장히 정부가 엄청난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에서 사실상 실패했거든요. 회사 지금 구조조정 도산입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한국이나 대만의 협력도 받아내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이 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미국 우선주의에 직격타는 결국 목표는 중국이기 중국이죠. 때문에 기술을 키우자. 이래서 지금 기술 굴기 전 세계적으로 날리고요. 특히 한국의 그저 기술자 중에서 좀 기업체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유수한 데 있는 사람들을 싹쓸이로 지금 스카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한국 기술자 모시기가 아주 대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꼭 중국만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네. 베트남 기업 같은 빈그룹 같은 경우 LG 측 기술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셔갔다라는 기사도 얼마 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술자들의 우리도 과거에 일본에서 은퇴하신 기술자 반도체 기술자분들도 많이 모셔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어떤 하나의 어떤 추세지 이게 꼭 우리 기술을 빼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결국 기술이 정말 가장 중요한가 봐요. 그 어떻게 보면 돈으로 보낼 수 있는 수많은 노하우들을 정말 그 기술을 갖고 계신 분 한 분을 모셔옴으로써 엄청나게 단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노하우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네. 군대 용어에서 짬밥이라는 게 이 노하우라는 게 이게 무시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이론대로만 되면 네. 어느 누가 그런 거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겠죠. 짬밥이라는 단어를 생생경제에서 듣게 될 줄이야. 저는 짬밥 이런 용어 이런 것은 좀 흔히 안 쓰는 좀 비속어는 아니지만은 네. 비속어에 가까울 수 있으니까 요즘 유엔에서 비속어 사건으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조심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우리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이 기술 굴기가 정말 미국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최태원 네. SK 회장이 이번에 오늘이죠. SK 하이닉스 반도체 상당히 어렵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지금 SK 하이닉스 공장이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있고 중국에서. 또 최근에 인텔로부터 산던 낸드 플래시 공장도 중국 공장이거든 사실상. 그런데 지금 미국이 반도체 칩 동맹 또 반도체 법을 하면서 네. 미국에 들어와서 하면 돈 대줄게. 기술 투자 자금 다 대준다. 근데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새 기술 가져가지 마. 투자하지 마. 이런데 지금 중국에 안 주고 싶어도 새로 들어오는 기술을 가져가야 중국 내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미국하고 관계를 끊으면 반도체 자금도 못 받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의 지금 최상위권에 있는 기술 결국 설계거든요. 설계는 우리가 상당히 늦어 있어요. 미국의 퀄컴이라든지 미국 회사들이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설계도 못하는 마중에 제조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의 고민은 상당히 깊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좀 곤혹스러운 게 SK가 그 만약에 네. 이제 가정법을 쓰면 작년에 대대적인 그 중국 공장을 리뉴얼을 해가지고 최신 시설로 만들어 놨었으면 어떻게 좀 버텨낼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SK 같은 경우는 재작년 작년부터 이제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막 공장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너무 노후화돼 있다는 노후화된 거죠? 라인이에요. 노후화된 라인이어가지고 그거를 네.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쪽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못 넘어가고 장비가 들어가네 마네 하다 보니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계 다다른 공장을 이제 막 리뉴얼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 탁 걸려버린 거죠. 아, SK 입장에서는 정말 뭐 때 아닌
그런 사태라고 보면 될 것. 지금 이제 삼성은 그나마 좀 조용한 게 시향공장 같은 경우 삼성은 거기는 최신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좀 삼성은 아직까지 좀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 좀 뭐 당장 뭐 좀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하이닉스가 더 곤혹스럽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ARM 암이라는 회사 네, 그 이번에. 저기 이재용 부회장이 어저께 공항에 들어오면서 네. 지금 손정희 회장을 만나겠다 했는데 일본에 있는 손정희 회장, 한국계 일본인 그 손정희 회장이 사실상 그 영국의 반도체 회사의 ARM의 75%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 오. 미국의 엔비디아가 살려고 그러다가 못 샀어요. 네. 이것을 이재용 부장이 산다. 이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다. 이게요. 아까 반도체가 기술의 최상위 단계가 패블리스 설계인데 설계. 이 ARM 회사는 그 설계 회사의 기술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한 점프 더 점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막기 위한 금리 인상 때문에요. 그런데 어렵다 하면 더 나빠지고 또 어렵지 않은 것까지도 정폭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현실을 직시하고 좀 제대로 보면서 좀 미래에 우리가 비전을 갖고 위기를 기회로 성화시키는 그런 노력. 비관론보다 낙관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주 뒤에 이제 소장님은 뵙게 될 텐데 그때면은 좀 낙관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은 네.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너무 짧나요? 그럼 2달 뒤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